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도 진행되고 있어서, 저기 화면을 봤더니 제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죠, 이제 다 이렇게 가식이고,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물건들을 남기고, 이제, 그래서 다 처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뭐죠, 이제 버추얼한 공간에 있는 자료들을 다 청소해주는 그런 장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포토제닉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하여튼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우연인가요? 1일날 5월 초날하고 15일, 그 다음 오늘 29일인데, 3일 다 날씨가 좀 꾸무룩하네요, 그죠? 그래서 시원해서 좋긴 한데, 또 이제 바깥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좀, 어떠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로 저희 철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기획을 했던 신화의 인문학 가치를 묻다의 이제 첫 이제 파트는 마감이 되는데, 하여튼 오셔서 바쁘신 분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비대면 또 줌 카메라 뒤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또 이제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신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원래는 맨 마지막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일본 대사로 출전을 해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6월,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월까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 기회를 통해서 다 보충이 되고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기획을 할 때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는데 어떤 의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현대 신화도 있지만 고대에서 이제 형성되었고 전승되는 건데, 전승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용의 입장, 우리는 수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것을 신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수용자의 어떤 그런 상황, 입장,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좀 입맛이 맞게끔 좀 재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달리 해석하는 거, 달리 수용하는 거,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좀 해체적 수용, 읽기, 독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화학적 입장, 그러니까 인식론, 존재론 이런 거, 그래서 신화학을 소개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화를 해석하는 어떤 방법론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신화에 대한 이론, 그래서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신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각기 신화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신화들이 특히 서양에서 이제 문학 작품 또는 음악, 미술, 영화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게 소개가 됐는가, 수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 저희가 5곡지로 이제 구성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어떤 입장은 맨 마지막,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학 작품, 예술 작품 이런 데서 우리가 현대 아니면 29세기, 20세기를 거쳐는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신화를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재수용하면서
약간 어떤 변형 같은 걸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그 전체 프로젝트를 기획할 어떤 의의를 이런 걸 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뭐 여러 선생님들께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오늘 뭐 저 얘기 뭐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6월서부터는 약간 좀 뭐 그 이론적인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기대가 크고요. 저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같이 뭐 저도 듣고 뭐 배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1강에서는 이제 뭐 그 소포크레스의 안티고네에서 그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제 그 여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그 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죠. 뭐 헤겔서부터 해가지고 뭐 락강 뭐까지 뭐 버틀러 뭐 그다음에 뭐 이리가레이까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안티고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뭐 워낙 잘 알려진 신화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베르키아미의 이제 시푸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푸스가 어떤 인물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부조리 뭐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 관련되어서 야미가 왜 그 시푸를 자기 어떤 그런 몸신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뭐 잘 알려진 해석들이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야미가 그 야미 어떤 그런 바이오그래피죠 어떤 전기에서 그 죽음 뭐 폐괴력 이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생명 존중의 입장, 그다음 생명을 중요시하는 입장, 생을 사랑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미의 의도가 그 시푸스 신화에 좀 많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한번 그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뭐 잘하시는 신화입니다. 미노타우로스. 그래서 불어로는 이제 미노토르라고 그러는데 미노토르 그래서 그 미노타우로스 신화인데 이 신화가 재미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반은 이제 인간이고 몸뚱아리는 인간이고 이제 머리는 황소 그래서 반인 반우 뭐 그런 어떤 신화인데 이 신화가 그 상당히 좀 20세기 초부터 또는 그 전에도 물론 그랬었지만 그 많은 작자들 또 예술가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신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괴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닌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정상 뭐 괴물 우리가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거, 뭐 우리 공동체에서 좀 배제를 하고 추방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이제 없애야 되는, 뭐 제거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꼭 그런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미노타우로스를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각자 뭐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약간 좀 주목을 하면서 이 신화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오늘 그 어떤 그 강의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게 이제 인문 뭐 아카데미 독서 뭐 읽기니까 그래서 책 읽기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그 뭐 그림보다는 그죠? 뭐 영화보다는 책을 뭐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뭐 찾아봤더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르헤스라고 하는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뭐 배출한 세계적인 뭐 이제 뭐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도 이제 민음사에서 전집 5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고 많이 배웠는데 저는 지금 오늘 뭐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불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전문 연구자들은 이 판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판본. 그러니까 에디션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급판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무슨 이제 쉽게 좀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포켓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도 많이 봐요. 싸니까. 근데 연구자들은 뭐 뒤에 뭐 주의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건데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문헌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이 보레스 전집입니다. 프로판 전집인데 뭐 어떻게 이걸 제가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아스테리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알렙이라고 하는 소설집에 포함된 단편이에요. 단편도 보통 그러면 단편 그러면 한 뭐 10여 페이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손장자 장편이라고 그러죠. 짧은 거, 진짜 짧은 거. 그래서 이 그 책으로 600일에서 603페이지니까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장편, 단편 말고도 그 모레스가 그 라비린토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별 상관이 없고 물론 연결이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이 단편을 가지고 뭐 그냥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약간 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피카소랄지 또는 그 뭐 니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늘레주 뭐 니체주의자죠 뭐죠. 그래서 늘레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노타우로스 또 해석하는 미노타우로스는 또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어떤 저의 의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편가르기라고 그러죠. 뭐 특히 차이와 차별 뭐 그래서 너와 나의 어떤 그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차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꾸 이게 차별화돼서 어느 그 일방이 어느 그 타방이죠. 다른 쪽에 대해서 이 폭력을 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그 다시 그러니까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오늘 그 얘기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나가면서 설명을 덧붙여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인문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이고 저의 어떤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고네 신화와 시푸스 신화에 대한 강의가 전체적인 어떤 뭐 주제와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됐고 때 제가 또 취재 어느 정도까지 맞는 그런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완 될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인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 신화에 관련된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노타우로스 이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테세우스만 하더라도 뭐 영웅 신화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죠. 처음에는 제가 테세우스 신화하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신화를 조금 좀 비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세우스도 뭐 13개인가 12개인가의 그 어떤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건데 헤라클레스도 거의 똑같죠.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봤더니 재밌어요. 그리스 로마 만화로 보는 뭐 그런 것도 보고 봤더니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을 풀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 이제 성의 영주의 그 외양간이 한 5층 건물이 되는데 거기 말똥이 그냥 가득 찬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치워라 이라고 하는 어떤 미션을 이제 부여받았는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머리를 써서 하여튼 용맹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옆에 있는 커다란 강이죠. 우리 중랑천 같은 강을 이제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한 번에 샥 이제 그 애양간을 청소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그러므로 그 헤라클레스는 영웅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입장을 좀 달리해서 보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중량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똥을 다 그 이제 흘러내려보낸 중량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환경 오염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발상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화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 해서 이제 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테세우스 신화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고 외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웅이야라고 하는데 그것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러니까 뒷면을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리아드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뭐 아시겠지만 그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 그 불어 이름이 아리안입니다. 아리안은 그러니까 서구죠. 그러니까 프랑스, 이하 뭐 독일 뭐 다 해가지고 거기서 쏘아 올리는 그 우주선 이름이죠. 아리안. 그죠? 그래서 그 아리안이 뭐냐면 어떤 뭐 어려운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심벌이 되죠. 그래서 아리아드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오니소스하고 결혼한 건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미궁이죠. 그러니까 그 라비린토스라고 그러는데 불어로는 이제 라비렌트 그래서 그 이제 라비린토스 그래서 미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그 미노타우로 신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주제나 이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비린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만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한 연구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제가 저기 뭐야 그 강의 초반에 또 저희들이 그 독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신화의 이제 그 현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이제 테마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나 뭐 특히 게임이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 산업의 어떤 그런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라비린토스를 검색하게 되면 설명은 뭐 물론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뭐 그렇게 뭐 한 5페이지, 6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등장하는 뭐 이런 이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거의 예. 간사님 빨리 오세요. 이전에 촬영했던 거를 지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장이 지금 다 꽉 찼습니다. 아 용량이? 잠깐 1분만 기다려주세요. 예. 영상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PC에서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PC에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 뭐 라이브로 방송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뭐 이거 외에 강의 외에 또 다른 그냥 여담으로 잠깐 1, 2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메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죽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물이야, 물. 뭐 이거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은 이제 저희 생명, 하고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나 또는 상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은 곧 이제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기기나 이런 걸 접할수록 우리는 더 메말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이제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번 강의에 우연스럽게 비가 내린 건데 저는 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과 좀 조화를 좀 이루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SD 카드에다가 이제 간사님이 지난번 그 촬영 장면을 압축 파일로 네. 해놔가지고 그걸 여기서 카메라에서 지우지를 못해요. 인식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놔뒀으면 그냥 동영상 지우개 해가지고 삭제하면 되는데 저한테 이제 주실 때 SD 카드 거기에 두 강좌를 압축 파일로 넣어가지고 여기 인식이 안 되고. 제가 뭐 급히 이제 뭐 팜플렛 뭐 만들고 또 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참고문헌을 다 뭐 제가 섭렵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뭐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대학에서 예술 대학에서 특히 미학과나 이런 데가 있는 이제 과들이 좀 폭넓다라고 한 게 미노타우로스 이걸 이제 나중에 좀 봤더니 모 학교에서 피카소가 그 그린 그림 있죠. 미노타우로스 시리즈 뭐 연작 이것만 가지고 석사 뭐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먼저 좀 봤으면 좀 더 풍요롭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저는 뭐 그림을 거의 뭐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설프게 뭐 이렇게 PPT 띄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검색하시기 더 빨라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그 현실주의,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현실주의, 그 다음에 다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게 되면 문학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진짜 천재는 이제 표현을 잘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글이든 뭐든지 간에 표현을 않고, 그 다음 천재가 이제 시를 쓰고, 그죠? 그 다음 천재가 수필을 쓰고, 그 다음 이제 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소설을 쓰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비평을 하고, 이제 뭐 그런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 이렇게 안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림을 보게 되면 저의 상상력이 죽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핵심적인 게 인간한테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한테 머리가 뭘까?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리포터 그 쭉 보게 되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뇌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대야에 이렇게 피워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옷장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뇌가 쫙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옷장 내장이죠. 그래서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 뇌를 탁 갈아 끼우고 내일은 탁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하여튼 좀 어디까지 했죠 할까?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시 기계가 정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라벤토스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에서 응용되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미노타우로스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 또 인물들도 현대적인 어떤 그런 문화 산업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여튼 미노타우로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노타우로스 신화만큼 현대 특히 20세기 전반에 우리에게 이제 일대의 어떤 사고적인 전환을 요구했던 이런 탈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선생님께서 저희들 이제 독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안내문을 이제 보셨을 텐데 페냐판 이성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통렬한 고발을 대표하는 신화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20세기 전반을 주도했던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다다. 근데 아까 이 말씀을 드리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사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초현실주의, 다다를 제일 무서워하고, 그죠? 왜냐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천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초현실주의는 잘 안 가요. 무섭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시를 소설을 다 100%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수용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작품을 읽게 되면 제가 바보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잘 안 가요. 하여튼 그런데 문학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쪽에 대한
일종의 향수, 로망 같은 게 없잖아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데 이들이 뭐 그러잖아요. 뭐 현실을 초월해,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초현실을 그러는데 그래서 그 미노타우로스도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촉각에 그죠? 뭐 걸려서 그 새로운 어떤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지어서 미노타우로 신화의 현대적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정상과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게 뭐고 비정상이 뭘까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과의 어떤 그런 관련성, 그 다음에 그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 그다음 문명과 자연의 경계를 하면은 해체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레스의 단편 아스테리온의 집. 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그 미노타우로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미노타우로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스테리온의 집 하게 되면 미노타우로스가 거처하는 그 라비린토스 미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니체랄지 들레주랄지 그다음 피카소 등의 해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그리스 신화에서 다 아시겠지만 미노타우로스의 탄생과 그가 겪은 운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어로 미노스의 황소, 미노스는 이제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노스의 황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크레타의 전설적인 괴물로 알려진 미노타우로스는 뭐 반인방 또는 이제 어떤 그림에서는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소의 몸, 또 반대로 그 뭐죠? 이제 인간의 몸과 그 황소인데 많은 경우에는 소의 머리, 그죠? 그러니까 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하여튼 뭐 알아두시고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노타우로스는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신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크레타의 그 크로소스에 미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뭐 그러니까 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신세를 좀 지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 뭐 미국을 방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이 좀 자기 왕권이 약하고 그러면 신한테 좀 부탁을 해서 야, 내 뭐 해줄 테니까 좀 뒤 좀 봐줘 이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죠? 그 약속을 이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신들의 가호를 받고 있다니까 뭔가 좀 그 백업이죠. 푸시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권을 좀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황소 한 마리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것을 잡아 제가 아주 멋있게 그 당신께 이제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세이돈은 뭐 그래 알았어 오케이 징표로 황소 한 마리를 이제 보내주었고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저기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를 갔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러잖아요. 좀 화장실 갈 때 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기분이 틀리니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그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까워갖고 그죠? 그렇죠, 그죠? 외양간에 이제 가둬두고 대신 다른 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신을 모독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신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따르니까 그죠? 이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벌을 내려 그의 아내인 파시파에라고 하는 인물 황소와 가까이 하게 하여 반은 소이고 반은 그 사람인 괴물을 태어나게 하고 이 괴물이 바로 미노타우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화 왜 이런 신화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아테네하고 이제 이제 그 크레타 사이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많았는데 아테네가 맨날 져가지고 조공을 바쳤대요. 그 조공 내용이 뭐냐면 소를 바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신화가 쓰여졌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노스 왕은 감히 이 괴물을 죽이지 못하고 다이다로스 장인이잖아요, 그죠? 궁전이나 칼 같은 걸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켜서 미궁을 지어가지고 가둬두게 했고 사람들이 미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괴물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미노스의 왕자 안드로게우스가 아테네에서 열린 이제 전차 경주 있죠, 유명한 거죠, 그죠?
참여했다가 죽었어요. 우승을 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이제 미로스에서는 어떤 그 상황이냐면 이 크레타에서는 쟤네들이 그 전차 경기에서 져가지고 좀 시샘을 해가지고 얘를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레타에서는 이제 뭐 아테네를 공격할 만한 이제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가서 그 이제 승리를 거두고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1년에 그 조건으로 9년마다 매년 뭐 여기는 숫자가 좀 달라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남녀 뭐 몇 명을 갖다가 이제 그 곡물로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이를 그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미궁에 들여보내가지고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일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아주 용맹한 아들 테세우스가 있었어요. 그죠? 테세우스가 자기 이제 그 나라 뭐 출신들이 자꾸 이제 조공 이제 희생을 당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걸 좀 처리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그 인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와서 그 이제 뭐 이제 누구죠 미노타우로스 그 괴물을 갖다가 물리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크레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노스의 왕 이게 또 이제 뭐 사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딸인 아리아드네가 딱 보고 이제 첫눈에 그냥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죠? 뭐 굉장히 좀 멋있었던 그런 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괴물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뭐죠 이제 공주였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제 뭐 안절부절하다가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게 된 겁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기고 뭐 괴물을 물리치고 빠져나오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달로스는 뭐 만약에 이제 뭐 왕의 언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법을 가르쳐 주고 넌 죽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 언명이 있었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테세우스를 돕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도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동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테세우스와 그러니까 뭐 도와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리아드네에게 실타래 하나를 주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에서 빠져나올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는 이제 테세우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네가 뭐 하여튼 문제 없이 나오게 되면 나를 저기 뭐죠 그 아래로 맞아서 아테네로 가 달라는 것입니다. 테세우스는 뭐 당연히 그런 이제 그 아리아드네 충고를 따라서 미궁 안에 들어가고 실을 풀고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되고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실을 따라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대로 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리아드네는 아버지와 조국을 등지고 사랑하는 테세우스를 따라 그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크레타 군사들이 나중에 테세우스 이놈이 첩자했지. 그래서 이제 알고 이제 걔를 잡으려고 하는데 얘는 벌써 출발해 버렸고 그다 출발하면서 이제 뭐죠 그 크레타 군들의 그 배에 다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제 쫓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리아드네는 아테네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테네로 가던 이제 테세우스의 배가 식수, 그죠? 먹을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낙소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술집 이름이 낙소스야. 그래서 저는 뭐 좀 아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낙소스 섬에 들게 되는데 테세우스는 잠든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혼자 그냥 떠나버립니다. 테세우스에게 버림받은 아리아드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나뉘는데 이때 그 디오니소스가 나타나가지고 위로하면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다고 그래요. 뭐 자식을 12명이나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인데요. 테세우스는 아테네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아이게우스와 약속을 합니다. 만일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그 배, 그죠?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꿔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괴물을 물리치고 이제 막 흥분되고 뭐 기쁨에 이제 들떠가지고 배에 돛을 닿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까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거의 아테네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돛이 그대로니까 아이고 얘가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자살하게 돼. 물론 테세우스는 이제 워낙 이제 뭐 영민하고 뭐 지혜로운 이제 왕자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아테네를 잘 통치한 어떤 그런 건데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노타우로스 신화에 관련된 그 일부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같이 보신 것처럼 미노타우로스는 인간과 동물의 잡종이죠. 잡종 그러면 우리가 요새 워낙 유명한 단어죠, 그죠? 뭐 하이브리디티. 그래서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그죠? 뭐 그다음에 음식도 뭐 퓨전 음식이죠, 그죠? 요새는 뭐 짜장, 뭐 짬뽕과 짜장,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한 거죠. 그냥 혼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뭐 학문도 상호학제가 짬뽕 섞이는 거, 모두 섞이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백이민족, 단일민족 그러다가 우리 어떤 클래스 필요성 때문에 자꾸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우리도 외국인들이 거의 200만 이상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많은 경우 이제 막 피가 섞이는 그런 과정인데 여하튼 그런 이제 어떤 잡종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그 뭐 그죠? 종의 어떤 문화의 태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양쪽의 장점을 가지고 더욱더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거, 어떤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데요. 미노타우로스를 괴물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괴물 그러면 뭔가 좀 귀귀한 어떤 그러니까 정상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괴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또 다른 신화에서 굉장히 괴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핑크스, 우리 뭐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나왔던 거, 켄타우로스, 그리핀, 키마이라, 뭐 히드라 뭐 등등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연구가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스통 바슐라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자연 철학자 또는 뭐 상상력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수학적 상상력, 자연과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오르는 길이 저쪽 등산로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만나는 건데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건데 올라가는 등면이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요새 생화학 있잖아요. 생물학 뭔가 막 세포 막 해가지고 우리 어떤 장기를 이식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프로를 뭔가 막 뇌를 뭐 이식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방송들을 찾아보고 막 이제 보통 그러는데 보면은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 돼지하고 우리 인간하고 이게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서 이거를 이제 우리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막 흥분돼,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가 괴물이거든요. 괴물이 새와 인간의 어떤 그 다음에 모와 모의 키마이라 이런 건데 그런 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몸과 돼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간에 어떤 세포나 이런 것들을 생식 세포를 돼지에다가 이식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몸은 돼지인데 간만 인간인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잖아요. 하이브리드인데 그거에서 이제 이제 간을 그대로 떼가지고 인간한테 이식하게 되면 이게 병을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미노타우로스에서 이제 화가나 학자들이 주목했던 거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자연과학이랄지 의학이랄지 생물학이랄지 이런 데까지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발상? 그래서 재밌었던 게
요새 이제 저는 뭐 그렇게 텔레비를 많이 뭐 이렇게 볼 시간은 많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틀면은 그 지난번에는 그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재석이 하는 프로야. 유유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카이스트 총장이 나왔어요. 카이스트 총장이 나와서 이제 대담을 잠깐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텔레비를 집에서 거꾸로 본대요. 텔레비전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나오면 자막 같은 게 다 아래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텔레비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야지만이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자꾸 이제 그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제자들한테. 뭔가 그 뭐 특별한 거, 뭔가 막 기발한 거, 그죠? 그러니까 괴물 같은 거, 잡종 같은 게 나오려면 그런 식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발상의 대 전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뭐죠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하튼간에 괴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준인데 그 기준은 제가 보기엔 인간이에요. 소가 기준일 수는 없죠, 그죠? 서로 뭐 사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노타우로스를 보고 이게 괴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인간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당연히 인간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준과 관련되어 가지고 선생님들 그 이제 뭐 20세기가 나온 뭐 프랑스의 대철학자죠. 뭐 세계적인 학자인데 들레이주 같은 경 들레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수 마이너리티와 메이저리티죠. 그러니까 다수를 구분하는데 이게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바로 크리테르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쭉 뭐 보시게 되면 뭐 그 백인 사회, 뭐 도량형 원기, 뭐 그다음에 뭐 표준어 뭐 등등인데 기준이 뭐냐면 다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항상 다수는 뭐냐면 한 사회 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담론 말이죠. 디스커스 또는 권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과 소와 여기는 지금 소가 문제가 되니까 소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담론, 이 얘기를 또 무엇이 어떤 생각을 뭔가 판단을 뭔가 권력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는 누구냐면 소가 아니라 인간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인간이 기준인 거야. 인간이 다수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노타우로스가 괴물인 것은 우리 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 코, 귀, 뭐 머리, 몸통아리가 다 인간인 거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존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한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와 다른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와 차이가 가지는 것,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두 가지 예를 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별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국내에서 뭐 대단한 저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히트를 쳐서 알려져서 역으로 프랑스에 알려진 작가가 누구냐면 베르베르예요. 저는 개미라는 작품 아시죠? 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머물고 그런 어떤 작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개미 같은 경우도 저도 봤더니 기발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단편집 중에 하나가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무. 그래서 이것도 공전에 히트를 쳐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독자들이 나무 주제로 단편을 써가지고 또 우리나라 거를 따로 모아서 낸 그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 중에 단편 중에 제가 가끔 제 예로 들은 작품인데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투명 피부 또는 투명 인간입니다. 이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재밌습니다. 지금 해리포터 보시게 되면 하얀 망토 입으면 투명 인간이 되죠. 거의 비슷해요. 어떤 이제 자연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얘도 이제 별난 친구예요. 그죠? 투명 인간이 되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죠? 그 약을 먹으면 인간이 투명했죠.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뇌 속도 다 보이고 우리 내장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핏줄 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죠? 근데 얘가 그 약을 성공했어, 개발하는데. 그 지가 먹었어. 우리가 이제 꼬바이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 뭐 실험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지가 그 약을 그러니까 지가 꼬바이가 돼가지고 실험 대상이 돼서 그 이제 뭐 좀 먹었어요. 그 진짜로 변한 거야.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 뭐 올챙이 이런 것들이 실험을 하니까 되니까 인간한테도 돼. 그래서 이제 먹은 거예요. 진짜로 된 거야. 근데 이 멍청한 놈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약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약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봤더니 그냥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이제 막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흥분했지 성공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생각해 봤더니 온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약을 개발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개발해내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흥분해서 이제 봤더니 시기가 뭐 새벽 4시, 5시야. 곧 저기 뭐죠? 제일 먼저 자기 실험실, 연구실에 올 사람이 누구냐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괴물이지 뭐 괴물. 그죠? 생각 어떠세요? 내 모든 그 몸 안이 다 보이는 그런 투명 상태가 되게 되면 그건 괴물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생각하고 그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요. 막 다발이 코트 입고 모자 쓰고 막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이 놀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만 보면 다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전전하다가 그 뭐냐면 서커스단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커스단 가게 되면 이제 뭐 희귀한 뭐 그죠 이런 어떤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둘이 뭐 이제 뭐 사랑을 하고 뭐 뽀뽀를 하고 이런 걸로 끝나요. 그 제가 그 작품의 끝에 대해서는 그 제가 주에 약간 뭐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써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많은 이제 우리 그 독자들이 베르베르가 한국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작품에 한국인을 등장시키고 뭐 서커스단에 뭐 이렇게 뭐 등장시켜서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을 애정을 그 사람한테 애정을 뭐 표시하고 사랑하고 뽀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게 베르베르가 우리나라 사람을 좋아해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애들이 결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해석의 차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얘기만 하고 좀 치시죠. 그 다음에 영화 한 편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감독 중에 한 명이 데이비드 린치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인데, 영국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1980년에 엘리펀트 밴입니다. 그 밴이 복수 밴으로 써있는 단수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못하게 나는데, 엘리펀트 밴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찍었는데, 촬영했는데, 이 작품은 뭐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어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그죠? 물론 흑백 영화입니다. 그죠? 영화 내용은 뭐, 선생님들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또 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 실제로 19세기 초에 런던에서 그 실존했던 조셉 메릭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뭐 하여튼 그 정상이 아닌 거죠 뭐 그 어떤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의 이제 어떤 실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했다고 그래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코끼리 형상이에요. 그죠? 코끼리 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학교 뭐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엘리베이터맨도 똑같이 뭐죠 누구야 아까 투명 그 피부를 가진 사람처럼 자영박처럼 똑같이 전전하다가 서커스 달에 갔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투명 그 피부 투명 인간에서 그 베르베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저는 아주 기억에 남아요. 뭐냐? 인간은 물리적 폭력 좁혀는 거죠. 뭐 물리적 폭력은 견뎌내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인간은 자기와 다른 것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거든요. 차이.
셀룰 뭐 20세기 프랑스 철학의 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차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면 아마도 저기 뭐죠? 미노타우로스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상 인간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미노타우로스에 대한 생각을 좀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제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들 우리나라 그러면 뭐 드라마 공화국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 뭐 요새는 뭐 정말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집안과 B 집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양 집안이 있는데 결혼을 이제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기 딸과 아들이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 두 집안의 종교가 틀려요. 그죠? 하나는 뭐 이런 종교고 하나는 이런 종교가 가지고 도저히 화합이 안 돼. 그렇게 하고 또 그 식구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에 아주 충실합니다. 아주 열렬한 신도들이 해가지고 안 돼. 깨져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북한하고 대립 또 어떻게 되죠? 뭐가 틀립니까? 우리가 북한 아이들하고. 뭐 사람 뭐 생김새가 틀리니까 뭐가 틀립니까? 옛날에 우리 뭐 그랬잖아요. 그죠? 멀었을 때 뭐 우리는 뭐 공산주의가 싫어요. 뭐 이런 뭐 그런 세대니까. 그때 북한 아이들은 다, 북한 사람들은 다 괴물이라고 막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랑 생김새가 틀려. 그죠? 막 선전을 그렇게 하니까. 그죠? 막 주입식.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화해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처럼 대립 상태에 있는 게 뭐죠? 이데올로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 그죠? 차이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종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랑 뭐 거의 같잖아요, 그죠? 뭐 보시게 되면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알고, 그죠? 그들과 우리를 자꾸 달라, 너희과 우리는 달라, 그죠?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죠, 뭐 미국사에서 뭐 코로나 뭐 등과 저기 연관지어 가지고 동양계 뭐에 대한 뭐죠, 이제 그 혐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죠. 피부색이 틀려요. 흑인, 그 다음에 황인종, 뭐, 그 다음에 히스패닉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렇죠. 얘기는 뭐, 차이는 차이로 존중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와 너의 어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으로서 존중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차이가 곧 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장이 기울어졌더랄지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런 어떤 이제 항상 차별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 그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그러니까 디스코스, 그러니까 담론이나 그 다음에 뭐죠, 이제 권력을 생산해내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우리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저기 이제 과거 우리 문헌에 보게 되면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모습 우리가 보고 기겁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눈은 왜 저렇게 노랗고 파랗고 눈썹은 저렇고 머리 색깔은 노랗고 막 왜 이래? 우리랑 왜 틀려 이거? 피부색은 또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괴물이죠, 그죠? 옛날에 뭐 누가 하멜인가 뭐 제주도 뭐 드라마를 봤더니 사람들이 보고 걔를 보고 괴물이야. 왜? 나랑 틀리니까. 그죠? 어찌 보게 되면 대원군의 뭐 세국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걔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뭐 종교도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랑 다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오염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또 반대로 선생님들 서양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이제 뭐 그쪽에 뭐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마르코 폴로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프랑스 아이들, 저는 이제 프랑스 불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불문학을 이제 프랑스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1872년 뭐 이때 뭐 광화도 와가지고 뭐 훔쳐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함 몰고 와가지고 막 포 쏘고 막 그런 겁니다, 그죠? 그때 걔네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보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고요한 나라예요, 그죠? 아침에 고요한 나라. 빼이 맞던 깸 그래가지고
아침의 고요한 나라. 지금 그 모 항공사의 로고야, 로고. 그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해, 요새. 그죠? 대한민국은 뭐, 그렇지, 고요한 나라지. 근데 프랑스 아이들이 그 표현을 쓴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불어 한마디 할게요. 르, 봉, 소바주예요. 르가 뭐냐면 더욱더 관사. 봉이 뭐예요? 좋다는 얘기야. 착한. 소바주가 뭡니까? 세비쉬예요. 야만. 그러니까 착한 미개인입니다. 착한 미개인. 그러니까 그 프랑스 아이들이 그 착한 르봉 소바주라고 하는 신화를 고안해낸 게 언제냐면 프랑스 아이들이 루이 14세 쭉 해가지고 막 국력이 왕성했을 때 아프리카 가서 또 페르시아 가가지고 또 어디죠? 아시아 와가지고 봤더니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니까 이렇게 말을 걸어도 또 강화도 와가지고 말을 걸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착해.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데 자기들 보면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 세계에서 하니까 자기들 볼 때는 자기들이 기준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는 세계 패자였고 다수였으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서비스, 원신이다, 미개입니다. 그래서 르봉 써봐줘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죠, 역으로. 그러니까 그때 걔네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보고 차별한 거죠, 무시한 거죠. 너희들은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멜 이런 외국인들을 처음 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서동요라고 하는 동요 같은 걸 보게 되면 재밌는 게 거기서도 아마 얼굴 모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묘사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도 걔네들을 처음 보고 걔네들은 우리랑 달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과 우리들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로 그러니까 인정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게 차별의 어떤 그런 기제가 돼버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요소들이 그 미노타우로스 신화에도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엎는 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또 20세기 초반에 초현실주의자 다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수용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미노타우로스를 항상 어떤 고정관념, 그 다음에 기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걸 괴물로 규정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좀 쉬었다 하시죠. 그죠? 예.